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한국이 오징어 게임을 시키고 있다는 해외 학부모의 불만에 달리 반박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얘기입니다. 국제적 망신이 될 조짐인데 여전히 스카우트 정신만 부르짖는 여론과 동떨어진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학부모 목소리도 들어보고 또 대회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에게도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13일 만에 또 참극이 벌어지면서 외출이 두렵다, 공포가 일상화됐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을 소프트 타깃 범죄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 짚어보겠습니다. 네,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우려가 높자 정부 여당도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뉴스큐 국회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애초에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행사 중단이나 축소 검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잼버리 대회 논란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조금 갈리고 있네요. 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오늘 아침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결과 정부 여당은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한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전기 공급 용량 증설과 냉방버스, 얼음물 10만 명분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금은 대회가 잘 마무리되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며 잼버리가 정쟁거리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을 점검하고 챙겨나갈 것입니다. 준비 미흡에 대한 책임을 따지거나 준비 과정에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이미 폭염과 침수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가 그동안 무얼 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현실판 오징어 게임이라는 비판에까지 직면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격이 폭염과 함께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도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잼버리 대회 기간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건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소방당국의 중단 요청에도 개영식 행사가 계속 진행된 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며 명확한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성남 분당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민들 우려가 큰데 정치권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사건을 정확히 분석해 예방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모방 범죄나 가짜 뉴스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일은 반드시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 의원들도 어제 발생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흉악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도 논의 중입니다. 전문가 의견 경청과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필요는 있지만 이런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신설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민주당도 시민 안전을 위해 치안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정부가 모방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방범죄에 대해서는 결코 예외 없이 엄하게 처벌하고 가중처벌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모방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한편 여야는 LH 철근 누락 사태로 불거진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아파트 부실 공사 진상규명 TF 첫 회의를 열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고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인천의 부실 시공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새만금 대회 나흘째 지금도 30도를 훌쩍 뛰어넘는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가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안일한 준비 상황에서부터 비위생적인 환경, 또 부실한 식사까지 알려지면서 자녀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잼버리 대회에 자녀를 보내신 학부모 한 분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잼버리 대회 보낸 학부모입니다. 네, 듣기로는 남학생, 그러니까 아들을 잼버리 대회에 보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네. 아드님하고 오늘도 통화하셨습니까? 오늘은 통화를 못했고요. 네. 카톡으로 조금씩 연락은 했습니다. 오늘 문자 메시지 어떤 좀 내용 주고받으셨어요? 제가 이제 먹는 게 너무 부실하게 나와서 이제 애들 먹는 거하고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좀 물었는데 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카톡을 잠깐 보내는 거 외에는 자세한 사항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대회가 나흘째가 됐고 네. 프로그램이 좀 축소됐는지 아니면 좀 여전히 강행인 건지 좀 궁금한데 혹시 대회 관련해서 내용을 들으신 게 없다는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프로그램을 가면 프로그램 일정표를 가기 전까지도 못 받아서 가면은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아직까지 프로그램 일정표를 받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활동을 안 하고 지금 오후에는 이제 대만하고 일본 학생들하고 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교류 활동은 어디서 한다고 하던가요? 제가 그거를 실내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대회 참가한 계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들만 간 건가요? 아니면 좀 엄마들끼리 모여서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보낸 건가요? 이번에 이제 고1 올라갔는데 학교에서 이제 잼버리 대회 캠프 공지가 있어서 아이가 가고 싶어 해서 이제 그런 경험도 애한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네. 보냈는데 학교에서도 다수의 학생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드님 다니는 학교에서 다수의 학생이 간 걸로 알고 있다. 자, 그러면 네네. 부모님들끼리도 이번 그 대회 이후에 여러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네. 다른 부모님들하고 소통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제 애가 어리거나 그러면 부모들하고 소통을 했을 건데 아직 예. 이제 고1이라서 부모들하고 소통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냥 이제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드님께서 특별한 어떤 연락이 내용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엄마 입장에선 자식의 네. 먹는 문제 또 씻는 문제 이런 부분이 가장 신경 쓰일 텐데 비위생적이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제까지 어떤 연락을 나누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제 저녁에 이제 통화를 조금 잠깐 길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했는데 첫날 도착하고도 애가 피곤하다고 자야 되겠다고 그러고 전화를 끊고 네. 통화를 못 하고 이제 둘째 날은 이제 그 행사를 개영식을 하니까 제가 연락을 안 하고 어제 저녁에 통화가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간 첫날부터 배수로도 안 돼 있어가지고 예. 그 더위에 차에 시달리면서 갔는데 배수로를 만든다고 삽질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배수로요? 그리고 배수로 물 빠지는 배수로. 네네네. 그게 안 돼 있어서 가자마자 삽질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삽질을 했다. 네, 제가 잘 안 들려서 삽질을 했다. 배수로를 만들기 위해 삽질을 애들이 했다. 직접 삽질해서 배수로를 만들었다고요. 참가 학생한테 시켜서 삽질을 통해서 배수로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배수로가 안 돼 있어서요. 그렇군요. 이 부분도 한번 취재를 통해서 확인이 좀 필요할 부분이고 또 먹는 문제나 어떤 씻는 문제에 관해서 들으신 건 없으실까요? 샤워 시설도 지금 너무 부족하고 샤워 시설도 너무 부실하게 돼 있고요. 네. 화장실도 깨끗한 부분은 깨끗한데 지저분한 데는 굉장히 지저분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 지금 애들이 이 더위에 먹는 것도 제대로 안 주니까 애들이 쓰러지지 안 쓰러지겠습니까? 네. 먹는 것도 지금 너무 부실한 거예요. 첫날도 그렇게 삽질하고 저녁에 빠에 하나 주고요. 둘째 날하고 셋째 날도 아침에 토스트 재료 주고 애들 더운데 목 막히게 가다 주고 저녁도 밥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배수로 만드는 부분, 그 현장의 어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참가시킨 것도 모자란데 문제인데 여기에 그 이후에 어떤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실했다. 부모로서 이런 네네. 부분이 걱정됐다. 혹시 아들을 통해서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 오늘 YTN을 연결해서 지금 이번 이 인터뷰 자체도 하나의 확인 과정이거든요. 어떤 점을 좀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정말 이렇게 더운데 네. 애들이 안에 선풍기도 하나 없고 그 텐트가 쳐져 있으면 굉장히 안에 온도가 올라가고 습하잖아요. 거기가 또 갯벌이라서
애들 정말 이 먹는 것도 부실하게 먹이면서 이렇게 습도 높은 더위에 애들이 견디는지 쓰러지지 네. 않는지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어머니께서도 이런 대회에 한번 참가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서 보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바꿔 말해서 이 대회 정신, 스카우트 정신을 강조하는 어떤 얘기도 들려오는데 이런 얘기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아, 물론 편하게 지낼 거라고 생각했으면 편하게 지내려고 생각했으면 이 길을 안 보냈겠죠. 예, 고생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라고 해서 보냈는데 네, 이렇게 그늘 하나 없는 땡볕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이렇게 하는 행사는 정말 애들이 버텨내겠습니까? 쓰러지지. 그리고 뭐 전 정말 화가 났던 게 기약에 자라서 그렇다고 전라도 시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식사도 제대로 제공을 안 하면서 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네, 지금이 4일이고 폐영시까지 12일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는데 혹시라도 자녀분을 다시 좀 중간에 중도에 좀 하차시키거나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애가 아직은 그런 말을 안 하고 경험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뭔가가 개선되지 않으면 네.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죠. 네. 그런 경험을 좀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점들이 보완돼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듣겠고 짜게 한 가지 더 잠시 뒤에 책임자 중에 하나인 전북도지사를 연결할 예정이거든요. 집행위원장이신. 혹시 대신 네네. 봐줬으면 하는 질문 있을까요, 어머니? 예, 저는 진짜 좀 궁금한 게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네. 지금 이게 7년 동안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도대체 그동안 무슨 준비를 했는지 예산도 굉장히 많이 받은 걸로 아는데 그 예산을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특히 애들이 지금 거기서 먹지를 못하니까 배가 고파서 사 먹고 있거든요. 예, 예. 특히 고등학생 정도 되면 애들이 요즘은 전부 다 신체 조건이 좋아서 180이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편의점에서 사 먹는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될 수 있으면 만들어 먹는 것이면 좋겠고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서 용돈을 조금만 줘서 보냈는데 네. 돈이 모자라다고 배가 고프다고 돈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편의점에서 너무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특히 얼음은 이 더운데 너무 비싸게 팔고 애가 그러더라고요. 시중보다 비싸서 화가 나는데 외국인들한테는 배로 바가지를 씌워서 부끄럽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이게 오늘 지금 어머니 K 방역으로 K 문화로 좋은 이미지였는데 네. 그렇게 잼버리로 나라 망신을 다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오늘 여러 제보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아까 아이들에게 삽질을 통해서 배수로 만드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 부분도 취재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가지 요금 때문에 용돈을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는 어머니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네, 계속 저희가 관련 보도하겠습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잼버리 대회 자녀 보내신 학부모 분과 인터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온열 환자가 속출한 전북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69억 원 지출안을 제가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세계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관계 부처가 예비비 등을 즉각 집행해 온열 환자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유례없는 폭염이 변명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참가자들이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잼버리 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장에 있는 스카우트 대원 가운데 20여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대회 개막 이후 사흘간 야영장에서 코로나19 환자 28명이 나왔습니다. 다만 감염자 가운데 중증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까지 2명의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가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퇴소 의사를 밝혔다고 조직위는 전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아까 예고한 대로 세계 잼버리 집행위원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연결해서 조금 더 아까 학부모께서 하신 질문 포함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해보겠습니다. 네, 도지사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듣기로는 집무실을 아예 잼버리 현장으로 이동했다고 들었거든요. 언제부터 거기 계신 겁니까?
네, 제가 첫날부터 지금 여기서 대원들과 같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서 네. 이곳에서 현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시다고 하니까 지금 알려지기로는 여러 가지 뭐 좀 힘든 점들, 폭염으로 인해서 힘든 점도 알려지고 있거든요. 뭐 모기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부분도 있고, 뭐 폭염으로 힘든 부분,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직접 어떠십니까? 체험이라면 체험인데. 네, 이제 저녁 때가 되면은 해가 지고 예. 굉장히 많은 스카우트들이 3, 4모 모여서 노래를 하고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 이제 초저녁에는 상당히 덥지만 밤늦게 또는 새벽에는 상당히 또 춥기도 하기 때문에 또 이불을 덮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폭염이란 변수가 예상보다 좀 커진 측면도 있지만 4만 명 넘는 좀 인원들이 몰리는 행사인데 운영 측면에서 좀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완할 예정인가요? 네, 저희들이 여러 대원들로부터 접수된 불만 사항들을 다 모으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매일매일 회의를 통해서 점검하고 네. 또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 보시기에 가장 좀 시급하게 제가 해결돼야 먼저 될 건 좀 어떤가요? 예. 이제 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잼버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카우트 세계 연맹이 주인이 돼서 같이 치르는 것이고 네. 스카우트 대원들이 지금 4만 3천 명 중에 3만 5천 명, 또 이 사람들을 돕는 성인 스카우트들이 8천 명, 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다. 자원봉사자들이 전부 자기들 참가비를 스카우트 대원하고 똑같이 150만 원씩을 내고 네. 여기 와서 이분들을 봉사해요. 그분들이 8천 명인데 네. 그분들이 이제 와서 어떤 분은 교통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식자재도 나르고 이런 것들을 스카우트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네. 그 일이라는 것이 짜임새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 조직이나 공무원들이 보완하고 지금 채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차차차차 시간이 가면서 안정되어 가고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학부모님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7년 동안 준비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뭐 했느냐. 지사님께서는 이제 진행 중에 체크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좀 그런 걸 미리 좀 챙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저희가 준비할 것들을 그동안의 잼버리의 예에 비추어서 네.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또 실제로 들어와서 여러 불협화음이나 부족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가장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 네. 지금 신속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책도 쏟아지고 있는데 쿨링 텐트라든지 버스 또 얼음물 공급 등을 추진한다고 저희가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안들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또 제기되는 문제들을 최대한 열심히 하고요. 네. 또 그렇지만 또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또 다른 또 대책들을 세워서 네. 저도 자식을 대하는 마음으로 네. 계속 현장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그 학부모 혹시 저희가 학부모 연결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준비하시면서? 네, 들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 어머니 말씀 중에 샤워 시설도 부족하고 또 오히려 지금 편의점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 용돈을 좀 적게 보내서 미안하다 이런 학부모 말씀도 있었는데 그런 목소리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이제 저희가 샤워장이나 화장실은 네. 역대 잼버리의 통계에 비추어 봐서 화장실 하나에 당 지금 잼버리 참가위원 17명당 하나씩이거든요. 예. 이게 다른 나라에 비추어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소 좀 불편할 수는 있지요. 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배수로 말씀도 하셨는데 네. 배수로를 바깥에 큰 배수로는 저희가 다 파지만 그 사이사이에 네. 텐트를 치기 때문에 예. 텐트 사이에 혹여라도 비가 오면
또 물이 빠질 공간들은 자기들 스스로도 텐트 치는 사람들이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통상적으로 야영하는 사람들은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질문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왜냐하면 실무적인 부분이라 지사님께서 질문을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 했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학부모님께서는 배수로 만드는데 뭐 그대로 전하면 이제 삭제도 식사 부분도 시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식사 부분은 네.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하루에 몇 칼로리 기준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정확하게 다 계산을 해서 그게 나왔는데 네. 또 성장기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개인차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충분할 수도 있지만 네. 굉장히 배고프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나 영양사나 많은 사람들이 개입해서 칼로리는 맞추고 있지만 또 네.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들려서 저희가 오늘 회의를 통해서 네. 그 식사량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어머니가 말씀하신 삽질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야영 활동의 일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 지금 지사님이 집행위원이시고 조직위원장이 5명이잖아요. 혹시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 책임이 네. 분산되다 보니 좀 이런 어떤 그런 관할의 어떤 그 영역에서 좀 분산되는 것 아닌가, 이런 대응이 좀 분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한 명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드시는 것이 상식이겠지만 네. 이번 잼버리가 시작된 후부터는 네. 지금 조직위원장들이 매일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사님도 저희하고 인터뷰하기 직전까지 회의하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행안부 장관이나 같이 그 회의하시면서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냉동 탑차를 전부 사이트가 18개가 있는데요. 네. 그 18개에 전부 배치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낮에 네. 조금이라도 시원한 곳에 피할 수 있도록 버스를 저희가 230대를 확보해서 거기에 가서 대원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또 대회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인할 겸 질문 드리면 박지원 전 원장이 전북 도지사가 좀 직권으로 대회를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치권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들으셨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한테 일단 1번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네, 저는 집행위원장으로서 예. 이 잼버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되면 네.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중단할지 계속할지 이런 것들에 관한 의사결정은 세계 잼버리 연맹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뭐 YTN 시청자분들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고 또 아까 학부모들도 지금 자녀를 보낸 상황에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도지사님께서 끝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자녀를 보낸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도 되시고 보도를 보니까 상당히 또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통상적인 일상 활동하는데도 쉽지 않은데 여기서 야영 활동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이런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전체 인원 중에 12,000명이 영외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네.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에 가서 물놀이도 하고 산에 가서 등산도 하고 또 실내 활동에서 뭘 만들고 이런 걸 하면서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또 만족해하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잼버리 병원에서 지금 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잘 커버하고 또 온열 질환에 대비해서 물도 충분히 나눠주고 또 얼음물도 나눠주고 이런 다양한 절차들을 통해서 질환자들을 최소화시키고 안전한 야영 활동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계속 지키신다고 했으니까 저희도 같이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대회 집행위원장 김관영 전북도지사였습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20대 최 모 씨는 범행 전날에도 흉기를 들고 서현역을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정신질환에 따른 피해 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데 무게를 두고 오늘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네, 경기 분당경찰서입니다. 사건 전날에도 최 씨가 서현역을 찾았다고 하는데 그럼 전날에도 범행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었던 거군요. 네, 서현역 흉기난동범 23살 최 모 씨는 가족과 떨어져 살다가 범행을 이틀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범행 전날인 그제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흉기 2점을 들고 서현역을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이때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는데요. 하지만 하루 만인 어제 최 씨는 자택에서 어머니 소유 차량을 몰고 다시 한번 서현역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상가 건너편 인도에서 베이지색 승용차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지나가던 여성을 시작으로 피해자들이 잇따라 차에 부딪혀 나가는데도 차는 속도를 멈추지 않고 평화롭던 골목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렇게 최 씨는 행인 5명을 치며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서현역으로 이동해 그 앞 인도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차량에서 내려 곧바로 서현역과 연결된 백화점으로 들어가 준비해온 흉기로 시민 9명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을 벗어나 달아나던 최 씨는 범행 15분 만인 오후 6시 5분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최 씨는 지난 1년 동안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오래전부터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는 조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스토킹 조직원을 살해해 해당 조직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게 지금까지 최 씨가 밝힌 범행 이유입니다. 경찰은 최 씨가 지난 2015년부터 5년여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2곳에서 진료를 받으며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지난 2020년엔 조현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그 뒤론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 씨가 정신질환에 따른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최 씨에 대한 2차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신림동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무차별 흉기 난동이 또 벌어졌습니다. 시민들 불안도 클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취재진이 오늘 아침 사건을 일어난 현장을 다시 찾아봤는데요.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범행 당시 서현역에서 급히 몸을 피했다가 출근하기 위해 다시 현장을 찾았다는 시민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막 좀 다시 얘기하면 굉장히 좀 긴장되고 좀 떨리는 기분이 있고 좀 같은 길인데도 좀 무섭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서현역은 백화점과 연결돼 있고 주변으로 상가와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어서 출퇴근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최 씨 범행으로 다친 사람이 14명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대부분 중상으로 집계됐는데 특히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 등 2명은 위중한 상황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던 것과 관련해 이번 범행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범행을 예고한 시점은 실제 사건이 일어난 어제가 아닌 오늘이었고 최 씨 역시 자기가 쓴 게 아니라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이 사이코패스로 진단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진단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구체적인 수치는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로 40점 만점에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합니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일주일 전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20대 남자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피해 교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피의자가 학교에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네, 피의자는 졸업생이라 말하고 학교에 들어간 거로 조사됐습니다. 정문을 통해 걸어 들어갔는데 별다른 제지는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2층 교무실에서 교사를 먼저 찾았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수업 중이라고 하자 약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교사가 교무실에 돌아오자 범행을 저지른 거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교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다가 2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메고 있던 가방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발견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경찰에 전에 있던 학교에서 해당 교사의 제자였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학교는 어제 개학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안전을 위해 사건 뒤 바로 학생들을 귀가시키지 않고 피의자가 검거된 다음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네,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진 가운데 오늘은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윤흥성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고속버스 터미널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흉기를 갖고만 다녔을 뿐 휘두르지는 않아서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반포동 고속버스 터미널 안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6분 만인 10시 45분쯤 흉기 2점을 갖고 있던 2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흉기를 압수하고 A씨를 상대로 왜 흉기를 들고 다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우선 A씨가 흉기를 지니고 있던 점을 토대로 특수 협박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지만 CCTV 등을 검토한 뒤 적용할 혐의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에서는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성남 오리역에서 오늘 오후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어제 흉기 난동이 벌어진 서현역으로 20명을 찌르러 간다는 글도 게시됐습니다. 또 서울 강남과 잠실, 경기 의정부,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살인 예고 글이 잇따른 분당 지역에 경찰 특공대 2개 팀을 포함해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지닌 경찰관을 98명을 투입해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네, 경찰청장도 잇따른 흉기 난동 범죄와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윤익은 경찰청장은 현 상황을 각종 흉악범죄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했는데요.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기 난동 범죄 특별 치안 활동을 벌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우선 전국 250곳 안팎의 다중밀집 지역에 경찰 12,000명을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흉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이상의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 검색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당한 경찰 물리력이라면 총기 사용도 주저하지 않겠다며 강한 진압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윤 청장은 또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지금까지 흉악범죄를 예고한 글이 20여 건 올라왔다며 게시자를 신속히 검거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몇 달간 이어진 경영 공백 사태를 끝내고 KT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것인가 관심을 모았었는데 세 사람이 후보에 올랐었거든요. 자, KT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김영섭 재무통으로 분류됐었죠. 김영섭 전 LG CNS 사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KT는 이달 말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선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종 후보자 3명으로 이사추천위원회를 열어서 심층 면접을 진행한 결과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김영섭 전 LG CNS 사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신림역 참극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서현역에서 연이어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사 범행을 예고하는 글까지 올라와 불안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행의 공통점으로 소프트 타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상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또 그 시간도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의도적으로 표적을 했다. 이른바 그 소프트 타겟의 계획성이 농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프트 타깃, 말 그대로 쉬워 보이는 상대를 표적으로 한 범행을 말합니다.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 하드 타깃의 반대 개념으로 도심의 식당이나 공원, 경기장 등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을 노리는 범행이죠. 피해자를 중심으로 연구한 피해자 학에 따르면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범죄자는 외형상 자신이 해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을 1차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서현역 칼부림 사건도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소프트 타깃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는 그 어느 곳도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위험한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어떤 그 공중 밀집 장소에 들어갔을 때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공중 밀집 장소에 들어가거나 공공시설에 들어가나 박물관에 들어갈 때 소지품 검사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부터는 조금 국민들이 불편하더라도 공중 밀집 장소에 들어갈 때는 저는 휴대하는 물건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쇼핑 중에 혹은 식사 중에 평온한 일상 중에 누구라도 맞닥뜨릴 수 있는 소프트 타깃 범죄. 전문가들은 흉기 난동에 직면하면 절대 대응하지 말고 기둥이나 물건 뒤에 숨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이와 함께 유사 사건 범죄자의 생애사를 연구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치안 환경을 개혁하는 등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을 하고 초강경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정부 관계 부처도 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촘촘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은재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 오늘 휴가 사흘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 현재 SNS상에 추가 범행을 예고하는 협박 문자들이 잇따라 올라와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부는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을 투입하고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 장비를 휴대해 대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잼버리 대회 예비비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개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서울 신림동 사건과 어제 서현동 사건을 거론하면서 관계부처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 생명 보호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면서 경찰의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력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덕수 총리는 또 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예방 대책부터 검거와 처벌, 재활까지 전 과정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촘촘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흉기 소지가 의심되면 검문 검색을 하는 등의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했고요. 검찰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 범죄는 법정 최고형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을 해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법무부는 미국 등처럼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에 시행하는 입법리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흉기 난동으로 시민 불안이 확산하자 서울시도 다중밀집 시설과 장소에 대한 범죄 예방 활동 강화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시 내 범죄 예방 활동 강화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들은 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의결을 거쳐 서울지방경찰청에 치안 활동 강화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자치경찰위는 시내의 다중밀집 시설 등 치안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곳을 중심으로 안전대책 수립과 순찰 확대를 포함해서 예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자치경찰이 경찰과 함께하는 순찰과 방범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59년) 가을 태풍 사라오가 전국을 강타. 사망 실종 849명, 이재민 25만 5천 명. 연일 전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릉에는 이틀째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열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인데 태풍 진로도 다시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폭염과 태풍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찜통더위 오늘도 계속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찜통더위는 계속됐습니다. 경남 양산 낮 기온이 37.4도로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이틀째 최저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가 나타난 강릉은 37.3도, 서울도 34.3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주말과 휴일에는 서울 기준 아침 기온이 26에서 27도, 낮 기온도 35에서 36도까지 오르며 더위가 절정을 이룰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태풍의 진로도 다시 바뀌었다고요? 네, 6호 태풍 카누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쪽 약 350km 해상에서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동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일본 규슈 남쪽 해상을 향해 이동하다 오는 7일쯤 북쪽으로 급격하게 방향을 틀 걸로 보입니다. 이후 진로는 중위도 기압계의 변화에 따라 무척 유동적입니다. 하지만 기상청이 참고하는 수치예보 모델 대부분이 일본을 관통해 동해로 북진하는 걸로 모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모델에서는 다음 주 중후반 태풍이 동해안에 붙어 북상할 걸로 모의해 최악의 경우에는 한반도가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진로가 계속 큰 변화를 보이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한 항공사가 에어컨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채 운항해온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찜통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승객이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승무원이 탈진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가 운영하는 여객기 기내의 모습입니다. 승객들이 하나같이 안내 책자를 손에 들고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김포에서 울산으로 향하던 같은 항공사의 여객기. 출발 직전 온도계에 찍힌 온도가 무려 38도, 습도는 55%가 넘습니다.
그야말로 찜통 같은 환경 속에 응급 환자까지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 승객이 식은땀을 흘리며 어지러움과 마비 증세를 보인 겁니다. 다행히 기내에 현직 간호사가 타고 있어서 응급조치가 이루어졌고 착륙 직후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전형적인 온열 질환의 증상들인 것 같네요. 저림 증상이 있었다거나 마비되는 증상은 열 경련 쪽에 해당이 될 거고, 사우나 같은 비행기가 일터인 승무원 가운데에는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일 폭염 속에 직원들은 고객 불만 응대에 행여 응급 상황이 생길까 마음 졸이며 일하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숨도 안 쉬어지고 머리도 멍해지고 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게 전쟁이 아니면 뭐냐. 거의 이 정도로. 업체는 지난달 30일 편도 기준 8차례 비정상적인 온도로 항공기를 운항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현재는 운항 중인 항공기 3대 모두 점검을 완료해 에어컨 관련 결함을 해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 해명에도 어제 한 항공기 내부 온도가 또다시 37도까지 치솟아 승객과 승무원들이 더위에 몸을 맡겨야 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서울시가 연중 8월 전기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가장 자주 발생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가 6,900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월별로 보면 8월에 935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7월이 800여 건으로 뒤를 이었는데 냉방기기 등 전력량 사용이 늘기 때문입니다. 서울 소방 관계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빗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시설물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이성만 두 현역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두 의원은 검찰이 국회 비회기를 노려 영장을 다시 청구한 건 정치적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윤관석 의원은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 출석한 이성만 의원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보장되지 않는 비회기에 다시 영장을 청구한 데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제가 잘 설명드릴 거고요. 이번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앞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첫 구속영장 청구 때와 같습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후보가 대표로 뽑힐 수 있게 지역 대의원들을 포섭하라는 지시와 함께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모두 6천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의원은 윤 의원이 건넨 돈봉투를 받고 다른 캠프 인사들에게 뿌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2시간 반가량 이어진 심사에서 검찰은 340쪽 분량의 화면 자료를 활용해 이번 사건이 당내 민주주의를 흔드는 금권 선거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매표 행위는 일반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이 국회의원에게는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불구속 상태가 이어지면 의원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의 여지만 더 커질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두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짜깁기 수사에 맞서 방어권이 보장되려면 불구속 수사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증거인멸은 전혀 없고요. 저는 압수수색할 당시에 핸드폰을 이미 제출을 했고 제 비밀번호도 다 알려줬습니다. 검찰이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돈봉투를 받은 의원 특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소환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국회를 뛰어넘고 곧장 진행한 현역 의원 구속 심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교육당국의 합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인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다수의 증언이 확보됐다고 하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들어보죠. 김연아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조사 결과 전해주시죠. 네, 이번 합동조사는 2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장상윤 차관은 먼저 고인이 교체된 담임이라는 의혹에 대해 해당 학급의 담임 교체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고 1학년 담임 배정도 본인이 1순위로 원한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급 내 부적응 학생 생활지도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폭력으로 공식 접수된 사건도 없었지만 이른바 연틀 사건으로 불리는 학생 간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특히 관련 학부모가 엄청 화를 냈다든가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를 하고 폭언을 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지만 지속적인 악성 민원은 확인되지 않았고 교사 전화번호 확보 경로와 실제 폭언 여부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인이 숨진 뒤 학교 입장문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된 건 학부모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학교가 잘 해결됐다라고 쓴 부분에 대해서 시교육청이 당시 교사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거라고 밝혔습니다. 학급 내 정치인 가족이 있다는 의혹 등은 이미 작성자가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밝힌 것과 같이 허위로 드러나는데요. 고인의 학급에는 정치인 자녀가 없었습니다. 고인의 담당 업무는 나이스가 맞고 1순위 희망이었으며 수업 여건이 좋지 않은 교실에서 수업을 한 건 사실이지만 무작위 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까? 교육당국이 수사권이 없으니 사실을 명확히 밝혀진 못했다. 그런데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던 건 확인됐다. 이겁니까? 네, 구체적인 사례도 일부 언급됐습니다. 한 학생은 학년 초부터 계속 문제를 일으켰는데 가위질을 하다가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또 2, 3일에 한 번씩 선생님 때문이라면서 폭발하듯 소리를 지르고 해서 어머니에게 상담을 요청해도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왜 그럴까요? 라는 말뿐이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도된 것들 외에 진상조사단에서 더 확인된 내용은 없었다고 보입니다. 교육부는 원래 수사 권한도 없는 데다 참고할 자료는 모두 경찰이 이미 확보해간 상황이라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민원 응대 시스템을 정비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고인의 주 사망 원인으로 의심되는 악성 민원 관련 내용은 모두 경찰 수사에 미뤘다며 빈 껍데기 조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인권 조례 개정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것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교사가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학생 간의 사소한 다툼을 해결하지 못하는 등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 지도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학생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균형 잡힌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 인권 조례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한 복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유만으로 직위를 해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 교사들의 사례를 하나하나씩 면밀하게 들여다보며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사들의 복직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작가 주호민 씨 아들 사건과 관련해 해당 특수교사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임교육감 명의의 탄원서를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오승걸 전 교육부 책임교육실장이 선임됐습니다. 오 신임 원장은 교육부 근무 당시 늘봄 학교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특히 평가원장 선임 직전엔 사교육비 경감과 킬러 문항 배제 등을 담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 대책을 총괄했습니다. 평가원장에 중등교사 출신 관료가 선임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9월 모의평가와 수능까지 킬러 문항 배제와 공교육 과정 출제를 늘리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의결에 제출한 대로 올해보다 2.5% 오른 최저임금 9,860원을 결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 209시간 근로기준 월급은 206만 740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됩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이루어진 금강 영산강 보호 해체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과거 보호 처리 방안 결정에서 방법론과 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결정으로 4대강 보호의 활용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물 관리에 가능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 기후위기에 선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는 금강과 영산강 보호해체 결정을 취소하는 건 4대강 사업을 존치하려는 시도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가 개방된 뒤 멸종 위기종이 돌아오는 등 강이 되살아나는 것을 직접 지켜봤다며 애초 계획대로 금강과 영산강의 보를 상시 개방하고 부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금강 영산강은 수문을 개방하고 새와 물고기가 돌아오는 생명의 강으로 살아나고 있다. 우리가 그 강을 발로 걷고 손으로 만지고 보고 들으며 확인한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화진 장관, 국가물관리위원회, 그 밖에 강을 책임지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4대강 자연적 회복과 확정된 보호 처리 방안을 비과학, 카르텔 운운하면서 무위로 돌리려 하고 있다. 네, 정부가 다음 주부터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민간 아파트 290여 곳 전수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번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그 배경에는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는 LH 전관 특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강도 혁신안을 발표했던 LH가 이번에는 이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경제부 윤혜리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며칠 전에도 박석원 앵커가 이런 문제를 좀 한번 정리했었는데 먼저 무량판 구조 어떤 개념인지 먼저 윤혜리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네, 무량판 구조랑 말 그대로 없을 무, 대들보량, 보가 없는 설계 공법을 의미합니다. 이 수평 기둥인 보 없이 바로 천장인 슬래브를 지지하는 방식인데요. 기존에 많이 쓰이던 게 바로 보와 기둥이 천장을 함께 받치는 기둥식 구조입니다. 이 무량판 구조는 기둥이 바로 천장을 지탱하다 보니까 시공이 간단하고 공간 활용을 하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쓰면 층고를 높일 수 있고 이 주거동에 쓰면 기존의 벽식 구조보다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지난 2017년 이후부터 건설 현장에 다양하게 사용돼 왔습니다. 이 건설비를 절감해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실제로 LH는 이 무량판 구조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연간 사업비를 750억 원가량 줄일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수평 기둥인 보가 없기 때문에 이 기둥 머리에 천장을 받치는 힘을 분산해 줄 수 있는 보강 철근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없으면 붕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삼풍 백화점이나 광주 화정동 아파트, 또 지난 4월에 붕괴한 인천 검단 아파트 모두 이 무량판 공법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강 철근이 없으면 붕괴에 취약하지만 그렇다고 이 무량판 공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품 백화점의 붕괴한 원인은 직접적인 것은 이 무리한 불법 증축이었고 이 광주 화정동 아파트 역시 설계와 시공, 이 총체적인 부실이 문제였던 건데요. 인천 검단 아파트도 이 기둥에 받치는 보강 철근이 빠진 게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기본을 지키지 않은 설계와 시공이 문제였을 뿐 오히려 잘 활용한다면 장점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둥식 구조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거기서도 무너지게 되면 그 공법을 안 쓸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법 자체는 현재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이 단점을 충분히 갖다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져야 이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공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보강 철근이 빠진 게 문제인데 그걸 설계 단계, 시공 단계, 감리 단계에서 잡아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게 이제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누락이 확인된 단지 명단이 공개됐고 좀 충격을 받은 경우인데 입주민들은 여전히 이런 내용을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15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현재 입주를 마쳤거나 입주 중인 단지는 한 9개 단지인데요. 네. 명단이 공개된 이후 제가 이 단지들을 직접 다니면서 입주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일단 국가가 직접 발주를 냈는데 어떻게 이런 부실 시공이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모습이었고 또 보강 공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안전할 수 있는지 믿지 못하고 불안감이 크진 모습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둥이 잘못됐다는데 불안하지 무너질까 봐 한마디로 그런 일이 많잖아요 지금. 처음부터 계획대로 잘 그게 한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막 너무 어이가 없어. 그리고 또 보강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보강 철근이 빠진 걸로 확인되는 기둥 이 머리부에 이 철제 강판을 덧대서 천장 무게를 함께 분산할 수 있는 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지금 합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모습인가요? 지금은 현재 진행이 된 건 아니고 지금 보강 공사를 하기 위해 양옆으로 그 가설 지지대를 설치해 둔 상황입니다. 네. 이 15개 단지 가운데 한 4개 단지는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됐고 이 나머지 단지 중에서 입주가 완료된 곳은 이 입주민들과 일정을 협의해서 이 보강 공사를 9월 말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어느 곳은 아예 기둥 전체에 철근이 빠진 것도 좀 드러난 상황인데 입주민들도 그렇고 이제 계약을 당장 무르고 싶은 사람들 많을 것 같습니다. 관련 문의도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보강 공사를 우선 추진하되 이 손해보상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아직 입주 전이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는 전체 1만 세대 중에 한 3천여 세대가 됩니다. 이 대표적으로 파주 운정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8월 입주가 이미 시작됐고 미계약분에 한해서 현재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600명 정도가 이 계약 해지를 원하는 입주 예정자들에 한해서 이 계약금을 돌려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렇게 계약을 해지를 원하는 입주민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입주 예정자들만 소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이미 입주를 한 세대도 보상 방안을 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아직 보상을 받은 곳은 없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위약금을 감수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이 LH와 보상 방안을 협의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보상이나 계약 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없이 이 명단 공개만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에 자초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돌아가서 사태의 배경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근이 빠진 곳이 아까 10개라고 했고 시공 단계가 5곳,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이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LH 퇴직자가 포진한 업체가 관련돼 있다 보니 전관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LH 퇴직자들이 설계와 시공, 감리 업체에 재취업하는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LH 사장조차 오히려 출신 직원들이 없는 관련 업체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인데요. 실제로 이번에도 문제가 된 아파트 단지 15개 가운데 13곳이 LH 출신 임직원들이 근무하는 이 업체가 설계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가운데는 2개 단지 이상을 중복으로 수주한 업체도 있었고요. 모든 기둥에서 철근이 빠져 있었던 경기도 양주 아까 짚어주셨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관 업체가 설계와 감리를 모두 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가 있었던 이 아파트 감리를 맡아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또다시 이 아파트 철근 누락된 아파트에 감리를 맡은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이 업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그 기간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이 또 다른 계약을 수주할 수 있는 이런 허점도 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LH 퇴직자는 유관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뭐 혁신안이 나온다고 이게 또 지켜질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2021년에 이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집단으로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해서 논란이 크게 됐던 사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당시 LH는 퇴직자 정관 예우와 같은 악습을 뿌리 뽑겠다며 혁신 방안을 내놨었는데요. 퇴직자 취업 제한 대상을 2급 이상 고위직으로 더 확대하고 이 공사 입찰을 결정하는 심사위원회에 LH 직원들은 배제하는 고강도 혁신안을 내놨었습니다. 근데 이런 혁신안 내놓은 지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이 정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LH는 이번 기회에 정관 예우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하면 조직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혁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한 것은 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신설한 겁니다. 이 설계와 시공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 감독을 뿌리 뽑겠다는 건데요. 또 부실 시공에 한 번 적발된 업체는 앞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업계 퇴출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 업체가 이 상호명만 바꿔서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런 방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또 문제가 된 15개 아파트 단지 설계, 시공, 감리에 참여한 70여 곳 업체에 대해서 이 LH가 오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모두에 대해서 수사 의뢰할 예정이고 이것이 확인이 됐을 때는 모두 구상권을 청구해서 청구할 거고 아울러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LH 설계나 시공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또 LH는 이 입찰 시에 LH 퇴직자 명단을 제출받고 이 퇴직자들이 없을 경우에 입찰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철근 누락 문제가 된 아파트 15개 가운데 5곳은 LH가 직접 감리를 맡았던 곳이거든요. 이 설계 발주는 물론 시공과 감리 전 단계에 거쳐서 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 LH가 이 관리 감독을 소홀해서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 여전히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국토부도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국토부는 오는 10월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무량판 구조를 쓴 민간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일단 조사 대상을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 105곳과 지난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을 포함해 모두 293곳입니다. 이 점검 대상은 지하 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의 무량판 구조가 시공된 아파트 단지로 확대를 했고 비용은 모두 시공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특히 주거동의 무량판을 쓴 아파트 단지는 105곳으로 가구 수로 따지면 한 15만 세대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이미 입주한 단지의 경우에는 점검하려면 페인트나 벽지를 뜯어내고 이 내부 점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동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정부는 당장 다음 주부터 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오는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불과 2달 만에 어떻게 300곳에 달하는 이 아파트를 다 정밀 안전점검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이 국토부 관계자들은 아파트 단지마다 표본을 뽑아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조사 대상을 전체로 넓히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전수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점차 조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건설사들 사이에서도 좀 긴장감이 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량판 구조가 2017년 이후부터 이 다양한 공사 현장에 쓰였는데요. 이 공법으로 사용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자칫하면 부실 시공 아파트라는 낙인이 찍힐까 봐 건설사들이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무량판 공법에 설계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 한편으로는 전수조사가 끝나고 이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도 이 단지 명의 공개가 되면 집값에 악영향을 줄까 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아파트의 경우에는 철근 누락이 확인이 돼도 아마 아파트 단지명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신 이 정부는 연말까지 보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경우 설계와 시공, 감리 업체를 모두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엄중한 처벌. 대다수의 건설 전문가들이 이런 안전부실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가 망한다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더군요. 아무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떤 방안이 좀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국토부는 이 무량판 구조를 특수 구조물로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 구조물이란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건축 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건축물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포함되면 구조 기술사가 설계와 감리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 심의가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정비하더라도 여전히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구조 기술사는 한 1,2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런 전문 인력을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건설 안전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업계에 만연한 LH 전관 예우는 물론 이 설계와 시공, 감리 전 단계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한 총체적인 부실을 바로잡아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부 윤혜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서발 고속열차를 운영하는 공기업 SR이 지난 2019년에서 2020년 고객 만족도 조사에 직원들을 응답자로 동원한 정황이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SR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런 정황을 확인하고 권태명 전 SR 대표를 비롯해 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SR은 기관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권 전 대표 등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2019년 12월에서 2020년 2월 시행된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신형 차량 9만 1,000여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현대차의 팰리세이드 2023-2024년형과 투싼, 소나타, 엘란트라, 코나 2023년형, 셀토스 2023-2024년형, 기아의 소울과 스포티지 2023년형입니다. 현대차 기아는 차량이 멈추면 엔진을 자동 정지시키는 시스템인 ISG 오일 펌프에 전동식 제어기에 손상된 전자부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과열을 유발할 수 있다며 리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딜러들이 문제점을 점검하고 필요시 전동식 오일 펌프 제어기를 교체할 것이라며 해당 차량 소유주들은 수리 시까지 야외에 주차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네,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상온 초전도체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내외 과학계 검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LK99가 정말 상온 초전도체라면 이제까지 꿈의 기술로만 여겨졌던 첨단 장비가 속속 개발될 수 있을까요? YTN이 초전도체 연구진과 초전도체 검증위 양측으로부터 직접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공개된 논문 속에는 초전도체의 구성 성분과 제작 과정이 담겼습니다. 납과 구리, 인, 황 등 원소를 이용해 혼합과 가열을 반복해야 하는데 총 소요 시간은 53시간에서 68시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합성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험실마다 환경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인데 각자 조건에 맞는 합성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논문 저자인 김현탁 윌리엄 앤 메리데 교수는 개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노하우가 일률적으로 같지 않다며 이것은 전수 불가능하고 스스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초전도체 샘플을 기관들에 직접 제공하면 시간이 단축되겠지만 연구팀은 장비와 인력의 한계로 샘플이 제한적이라며 다만 국내외 검증은 돕는다는 게 회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온 초전도체의 진위를 검증하겠다며 발족한 국내 검증위는 샘플 확보도 시간이 걸리고 재현 실험에 필요한 재료가 국내에 수급되지 않고 있다면서 8월 중 검증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 검증보다 빨리 해외에서 유의미한 검증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LK99가 상온 초전도체로 나타난다면 실험실 밖 우리의 실생활이 당장 바뀔지도 관심입니다. 상온 초전도체는 무한한 청정에너지로 꼽히는 핵융합 장치와 전산 속도를 천문학적으로 높일 양자 컴퓨터 등 각종 첨단 장비 성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논문 저자는 상온 초전도체가 실험실 밖에서 상용화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적용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LK99가 기존 기술보다 우수한 특성을 보여야 상용화될 수 있다며 어떤 분야는 지금 당장 적용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야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LK99가 자기장 속에서 부상하는 특성이 더 잘 나타나도록 개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과학계 검증부터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열기가 이제 상온 초전도체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주가도 널뛰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수급에 의존하는 테마주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인류를 구할 꿈의 물질. 상온과 대기압에서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초전도체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미 주식시장도 발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관련주로 묶인 종목이 장중 상한가로 마감하더니 이틀 만에 다시 하락 전환하는 등 널뛰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뭐 주식이랑 코인이랑 다 다를 게 없다라는 말이 많이 있어서 최근에도 뭐 1시간 만에 이제 거의 몇십조가 날아가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 급등을 목격한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이젠 초전도체로 반영된 건데 이처럼 최근 시장을 보면 테마주가 장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패턴은 주로 경기 둔화기에 자주 나타난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현재 시장에 가장 큰 화두가 있는 상태에서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테마 장세가 펼쳐질 때는 거의 대부분 다 글로벌 경기가 둔화가 되거나 위축이 될 때였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기업의 가치나 실적이 아닌 지금과 같은 기대감에 의존한 수급 쏠림이 도리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점입니다. 급등했던 2차 전지가 순식간에 가라앉았던 것처럼 눈앞에 단기 이익만 보고 투자에 들어가는 건 그만큼 손해보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뭐 2차 전지의 급락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수급에 따라서 오른 것들은 급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급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묻지마 투자 이런 것들은 조금 삼가해야 되는 지점이 아니냐. 아직 국내 연구진의 개발 성과에 대한 과학계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재 테마주로 묶이는 종목 중에는 관련 없는 것들도 많다며 섣부른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이버가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가 공시한 실적을 보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3,72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늘었습니다.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7% 늘어난 2조 4,07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전자상거래인 커머스 매출이 지난해 2분기보다 44% 늘어난 6,329억 원을, 콘텐츠는 지난해보다 40.1% 증가한 4,204억 원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네,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기업들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바지 출근을 허용하거나 현장 노동자에게 이른바 냉감 조끼를 나눠준 회사도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기업 출근길 모습입니다. 반바지 입은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장 자율화를 시행하면서 편한 차림으로 회사에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출퇴근할 때 그 무더운 대중교통 속에서도 좀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사무실 안에서도 좀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외 작업하는 현장 노동자 1,600명에게 냉감 조끼를 제공한 통신사도 있습니다. 조끼에 얼음물을 넣어 일하는 동안 차가운 온도를 유지합니다. 예, 저희가 옥상에 한번 올라오면 1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그냥 일을 하면 막막하거든요. 그런데 냉방조끼가 있으므로 일을 하는데 조금 더 시원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전국 물류센터 등 160여 곳에 폭염 응급키트를 비치했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 대비를 위해서입니다. 근무 시 얼음물과 식염포동당 지급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폭염 응급키트도 비치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계산한 체감 온도를 반영해 휴식 시간을 주는 기업도 있습니다. 31.5도 이상이면 휴식을 1시간 연장하고 35도 이상 오르면 작업을 중단하는 곳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온열 질환을 직업성 질병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폭염 대책을 강화하는 분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관련 마지막 해외 도피자인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송환돼 체포됐습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과 관련해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유 씨는 법망을 피해 도망 다닌 적 없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범죄인 인도 절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과정에서 모두 밝히겠습니다. 어떤 부분 좀 밝히실 건가요? 사실만 얘기하겠습니다. 정혜진 의원의 경영이나 안전부실에 좀 관여를 하셨나요? 그것도 재판 과정에서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검찰 출석 요구 수차례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조사나 재판 중에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국 뉴욕 생활 같은 것은 일각에서는 도피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법망을 피해서 단 하루도 도망 다닌 적이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할 말은 없으신가요? 저는 그분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시고 불쌍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심으로 그분들께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의 공격이 있거나 예상이 돼 민방 공경보를 발령할 때 발령 사유와 대피 장소 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 경보 발령 전달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민방공 경보 발령 시 국민에게 경보 발령 사유를 함께 알리도록 했는데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5월 31일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을 때 서울시가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위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지만 경보 발령 사유가 없어 혼란이 있었습니다. 또 사이렌을 울린 뒤 사이렌 장비로 음성 방송도 해 왜 경보가 발령됐는지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방공 경보에 기존 경계 경보, 공습 경보, 화생방 경보에 더해서 핵 경보도 추가합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18일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 정상이 북한의 미사일 방어 협력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으니까 이를 막기 위한 한미일 세 나라 사이에 미사일 경보 정보의 공유를 포함해서 미사일 방어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일 세 나라의 안보 협력이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담의 정례화 문제는 지금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상들 간의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주민의 굶주림에 대한 북한 정권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현지 시각으로 3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분쟁에 의한 글로벌 식량 안보 공개 토의에서 최근 더 악화한 북한의 식량 위기가 북한 정권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사는 북한이 지난 1년 반 동안 12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이딴 미사일 발사로 식량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자원을 허공에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구실로 국경을 봉쇄해 유엔 등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을 차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열병식으로 대내외의 국방력을 한껏 과시한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에 골몰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농업법을 또 개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북한 당국이 식량 문제 해결에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구가 식량농업기구가 북한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영양 부족에 시달린다고 할 정도로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합니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 중국에서 들여온 쌀과 벼 역시 676억 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상무회의를 열어 농업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으면서 분조관리제와 독립채산제 등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고만 짧게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농업법 개정 배경엔 북한 농업의 구조적 문제는 물론 최근의 극심한 식량난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농민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 부분을 좀 일률화시키거나 아니면은 명문화시켜가지고 그 인센티브에 대한 확실한 부여를 또 한편에서는 또 주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 유독 농업과 관련된 법의 수정, 보완에만 힘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농업법, 농장법만큼 빈번하게 수정 보충한 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앞서 북한은 농사 문제만을 주요 안건으로 삼아 전원회의를 2달 만에 다시 열면서 식량 문제 해결과 관련한 다급함과 초조함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그만큼 북한 당국이 식량난을 해결할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은 앞으로도 식량난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며 핵 미사일 개발 등으로 체제 결속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지난달 미국이 우리 돈 4,400억 원 규모의 타이완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북한은 미국이 타이완 독립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통일을 위한 중국의 어떤 조치도 전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맹영림 중국 담당 국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문제 삼으며 미국이 공약한 하나의 중국 원칙 등에 대한 위반인 동시에 중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고 하면서도 뒤에선 중국의 엄연한 한 부분인 타이완 독립을 부추기는 미국의 이중성이야말로 마땅히 세인의 규탄을 받아야 될 반평화적 망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판문점에서 월북한 주한미군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엔 군사령부에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킹2병의 구금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2병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유엔 사령부에 확인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유엔사는 하지만 킹 2병을 집으로 돌려보내려는 노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북한의 응답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BBC는 북한이 킹의 신병 확보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이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됐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습니다. AFP 통신은 유엔 사령부의 이번 발표는 사령부가 킹의 귀환을 위해 북한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힌 지 일주일여 만에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인들을 억류하고 협상 카드로 써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남북 관계가 최악인 가운데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같은 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킹 이병의 행방과 상태에 대해 더 파악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능한 모든 합리적 수단을 통해 기본 정보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그를 어떻게 데려올 수 있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장관과 유엔사 설명을 종합하면 북한은 킹 이병 구금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국이 요청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에게 북한의 실체에 대한 교육을 하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장병들이 북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킹 이병 문제는 조사 중이며 앞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간 3일 러시아는 북한의 포탄 구매 등을 통해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전화 브리핑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최근 방북과 관련해 자국 정보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쇼이구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판매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최근 방북했다면서 북한이 군사 지원 제공을 계속 고려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자발적 감산을 9월까지 연장할 것이라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2.06달러, 2.59% 상승한 배럴당 81.5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 선물 거래소에서 10월 인도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33%, 1.94달러 오른 85.14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 원유 감산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전해지면서 유가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미군들이 내려가래요. 인민군 여기까지 쳐들어온겨? Everyone sit down.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한테 얘기해.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공격에 밀려 남쪽으로 후퇴하던 미군. 충북 영동 임계리와 주곡리 주민 500여 명이 미군을 따라 피난길에 올랐다. 그러던 중 갑자기 미국 지상군과 전투기가 피난민을 무차별 공격하기 시작했다. 여기 갖다 놓고는 다 따닥거리고 여기서 싸고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싸고. 총을 쏴서 도망가는 사람이 맞아 죽는 거예요. 피난민 내 북한군 잠입을 우려한 미군의 총격은 나흘간 이어졌다. 반세기 동안 묻혀있던 이 사건은 미국 AP통신의 보도로 전 세계에 알려졌고 한미 공동조사단은 노글리 사건이 미군의 인권침해 사건임을 인정하나 사격 명령과 고의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06년 당시 피난민 총격을 허용한 한국과 미국의 회의문건이 뒤늦게 공개됐다.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 정부는 총격 지시가 실제로 집행된 적 없다며 재조사는 없다고 발표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수백 명의 희생자만 남은 노글리 사건. (29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LG가 영입한 우승 청부사, 바로 키움 출신 투수 최원태입니다. 기대를 한몸에 모으고 있는 최원태는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깜짝 트레이드로 LG 줄무늬 유니폼을 입게 된 토종 선발 투수 최원태. 마운드 고민이 컸던 LG는 키움의 유망주 이주형과 김동규, 1라운드 지명권을 내주고 최원태를 데려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염경엽 감독은 구세주라며 반겼고
웰컴. 우리 구세주가 왔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이제 투수들 다 계속 잘 던지니까 구세주는 아닌 것 같고. 하루 뒤 최원태는 눈부신 역부로 팬들을 미소 짓게 했습니다. 야구하면서 주목을 이렇게 크게 받은 게 처음인데 좀 부담도 많이 되긴 하는데 또 그만큼 사랑 많이 받는 것 같고. 최원태는 박동원과 허도환 등 키움 출신 선수들과 LG 선수들의 환영을 받으며 팀에 적응 중입니다. 챙겨주는 형들도 많고 일단 주장 지한 형이 계속 장난쳐주고 해서 이제 락커에서 적응도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있었던 오늘 피칭이었습니다. SSG를 따돌리고 여유롭게 선두를 달리는 LG는 1994년 이후 29년 만에 우승을 노립니다. 키움과 LG 팬들의 아쉬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제 최원태는 LG의 우승 청부사가 되기 위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 한 번씩 생각하는데 진짜 우승하면 무슨 느낌일까 계속 생각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 내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어로즈에서 8년 넘게 선수 생활을 했는데 이제 잘하진 못했는데 좀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이제 LG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위스 화이팅! YTN 이지은입니다. 오는 9월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의 첫 금메달 소식을 전해줄 유력한 종목은 바로 근대 5종입니다. 아시아 최강의 실력을 앞세워 남녀 개인, 단체전에 걸린 4개의 금메달을 휩쓸겠다는 각오입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도 않은 오전 5시 30분. 근대 5종 대표팀이 경북 문경의 아침을 깨웁니다. 이달 말 세계 선수권과 다음 달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둔 대표팀 선수들은 하루의 휴식도 없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육상과 사격 훈련에 이어 오전에는 수영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오후에는 쉴 틈도 없이 승마와 펜싱 훈련을 소화하고 야간 체력 훈련까지 모두 마쳐야 긴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빨리 끝나고 싶고 방에 가서 쉬고 싶어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진짜. 우리나라 근대 5종은 아시아에서는 적수를 찾기 힘든 최강입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남녀 단체전이 부활해 금메달이 4개로 늘었는데 우리 선수들은 4개의 금메달 석권을 노립니다. 저희 선수들 다 개인전, 단체전, 이관왕을 목표로 하고 있고 대한민국 선수들이 모두 다 시상대에 오르는 그런 멋진 모습을 기대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안게임 개막식 다음 날인 9월 24일 오전 10시 여자부 결승전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선수단의 첫 금메달 소식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루에 금메달 4개의 주인이 모두 가려지기 때문에 개막 첫날부터 무더기 금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루 한 9시간 이상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표팀은 아시안게임에 앞서 이달 말 세계선수권에 출전해 내년 파리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도전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해서 사형 집행을 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중국은 마약에 대한 어떤 유통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국민인 한국인 마약사범 1명이 오늘 사형 집행하기로 됐다는 속보였습니다. 필로폰 5kg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1, 2심 모두 사형 선고됐던 사안이라고 합니다. 네. 참고로 2014년 이후 9년 만에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집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지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 사형 집행의 유감 표명을 밝혔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면 사형을 집행했다는 속보였습니다. 예. 조금 더 보강된 내용은 다음 뉴스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일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계속해서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이 무척 더운데 이번 주말과 휴일 더위가 더 강해집니다. 토요일 서울 낮 기온 35도, 일요일은 36도까지 치솟으면서 찜통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긴 폭염에 온열 질환이 비상입니다. 수분 섭취 충분하게 해주시고 야외 활동 시에는 그늘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위 속에 소나기 예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충청 이남 곳곳으로, 내일은 강원 남부 산간과 충청 이남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기습적으로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볕도 문제인데요. 오전부터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지속했습니다. 단시간에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부산은 27도로 예상되고 강릉은 29도로 또다시 최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5도, 강릉과 안동은 37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휴일에도 내륙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남해안과 서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중국에서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에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을 집행했다는 속보 확인하고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